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금요일 미국에서 Thanks God It's Friday. 예, TGIF. 야, 이 금요일이 됐을 때 Thanks God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나? 네,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금요일이 반갑습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자, 어제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서 앵그리버드 이거 어젯밤에도 목욕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사인펜으로 칠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보면 이렇게 눈썹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눈썹 화장을 이 네일밴드 위에다가 이틀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안 84 느낌도 살짝 난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반영구 눈썹 한 줄 알았다고 또 우리 송아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앵그리버드. 네,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요동을 쳐도 우리가 주식하면서 앵그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눈썹이 약간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마 앵그리버드 닮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송충이 눈썹을 사인펜으로 그리셨다니 다행히 유튜브라서 몰랐네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45분 안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정도에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한국도 로봇 신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이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 1을 21년에 발표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반향을 직관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렇죠. 그때는 젠 1이 나왔는데 좀 약간 그냥 봐서는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자, 테슬라는 옵티머스 젠 2와 젠 3를 연이어 발표하며 신세기를 열어버렸다. 신세기의 주인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범용 인공지능 AGI. 네. 이 범용 인공지능이 올라탄 섬세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여기서 올라타는 탑재된, 내장된, 적용된을 뜻한다. 한때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선도하는 분야였는데 카이스트의 휴보나 일본 혼다의 아시모의 영광이 아직 생생하다. 우리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이전받은 미국 대학도 있었고 그래요? 재난구조 로봇 대회인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2015에서는 카이스트 휴보가 최종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자체보다 로봇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주목을 받았는데 하지만 극적인 성과가 없었던 탓인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기반을 둔 인더스트리 4.0으로 세상의 관심을 빼앗기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음 세대 몫으로 잊히는 듯 했다. 자,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을 되살리고 앞당긴 것이 옵티머스인데요. 옵티머스는 자유도가 사람에 가깝게 설계되고 전구간 전동화된 신형 하드웨어 요소 기술이 돋보였지만 충격적이었던 점은 로봇이라는 디바이스에 올라탄 AGI다. 꼭 로봇을 위해 개발한 것은 아니었던 AGI가 로봇을 만나 즐거운 초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AGI를 가장 먼저 탑재한 것은 미래차였지만 그 다음 타자는 휴머노이드의
로봇이었다. 배터리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세계를 열었고 레거시 자동차 OEM으로 치부되던 현대 기아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AG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패러다임은 사람보다 강하고 빠르다에서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정확하다로 전환했다. 이 로봇의 패러다임에 이 좀 다른 이런 그 차원이다, 그죠? 처음에는 사람보다 강하고 빠르다. 원래 로봇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우리는, 그죠? 이게 로버트 태권버이나 마징가 제트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 건지 로봇 하면 하여튼 강하고 빠르다 였는데 지금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패러다임은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정확하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새 패러다임에 따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올 뉴 아틀라스 001이나 오픈 AI와 제휴해서 주목받는 피규어 01 또는 유니트리 H1 등이 앞다투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신세계의 첨단은 두말할 나위 없이 AGI이지만 주요 요소 기술을 산업별로 짚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를 포함한 지능형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이 눈에 띈다. 새로운 도약을 설계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 보호하고 있다. 더 늦지 않게 지능형 로봇과 지능형 모빌리티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추가 지정해서 육성책 중심으로 지원할 때다.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교수님이시죠.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도 맡고 계시군요.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 전문가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AI 혁명이 일고 있지만 그 AI 혁명이 하드웨어랑 만나면서 가장 크게 발전하는 분야는 지금 우리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보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29년까지는 저는 로봇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 우리 뭐 어릴 때 로버트 태권보이 보면서 자란 세대이긴 한데요. 진짜 만화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게 이제는 좀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좀 계속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테슬라 역시 그동안에 우리는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미국 갔다 오면서 이 로봇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이 테슬라는 5년 뒤에는 이 로봇 회사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계속 기사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망회로 그만. 삼성 반도체 수장 호실적 다음 날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이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2분기에만 매출 28조 5,600억 그리고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을 올리며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요게 이제 반도체 부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 부회장은 경쟁력 회복보다는 시황이 좋아진 영향이라면서 냉정하게 평가했고요. 약간 말씀하시는 두가 이건희 회장님 거죠. 예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딱 내는데 그때도 굉장히 냉정하게 이런 목소리를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뭐 비상경영 발표하고 그러셨잖아요. 자, 지난 5월 취임하셨습니다. 5월 취임한 전 부회장은 LG반도체를 거쳐서 LG반도체 출신이시군요. 2000년에 삼성전자에 합류해서 메모리 사업부장, 삼성 SDI 사장을 지냈고요. 삼성은 반도체 리더십이 흔들리자 지난 5월 전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 없이 시황에 의존하면 작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요. 지난해 15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던 삼성반도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며 상반기에만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자, 전자는 세계 최대의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성장을 했지만 최근 AI를 중심으로 기술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반도체 사업이 오히려 경쟁사에 각계격파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과연 뭘까요?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와 의지만 반영된 비현실적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가 퍼져 문제를 더욱 키웠다며 쓴소리를 이어갔고요. 또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고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초과 이익 성과급 OPI, 옛날에는 PS, 이 프로핏 쉐어링을 OPI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군요. 초과 이익 성과급 지급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쓴소리와 함께 또 단소리도 해주셨다고 그죠? 네.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이익률이 잘 나오고 하면 이 OPI 지급률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살짝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경쟁력 회복보다는 시황이 좋아진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AI 굴기에 미국 SK, 삼성, HBM 대중 공급 제한 검토.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검토를 뭔가 하고 있나 봅니다. 자, 미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대중국 HBM 수출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데 중국 기업에 직접 HBM을 납품하는 것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8월 말 중국의 HBM 공급을 제한하는 미국의 추가 조치가 공개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가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2, HBM3, HBM3E 등 첨단 AI 메모리 칩과 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포함될 거라고 전했고요. D램 여러 개를 쌓아 올린 HBM은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전송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의 이 GPU처럼 AI 가속기의 필수 부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전자가 전 세계 HBM 시장에 지금 90%가량을 점유하고 있죠. 예, 나머지 10%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출을 제재할 근거로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Foreign Direct Product Rules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요.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의 기술 장비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라면 그게 외국 제품이라도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칙이고요. 그게 외국 제품이라도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새 조치는 전자와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두 회사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 반도체 설계 장비 업체와 협력하고 있어서 이 FDPR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군요. 미국의 기술 장비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라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AI 가속기와 함께 묶인 메모리 칩 판매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될지는 불분명한데 삼성은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만든 AI 가속기 H20에 HBM3를 공급하고 있고요. H20은 엔비디아 주력 제품인 H100보다는 성능이 다소 낮지만 미국 규제로 첨단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운 중국에서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막아도 보란듯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강한데 중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밀수해 오면서까지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AI 가속기 어센드 910B는 엔비디아 A100의 한 80에서 120%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 화웨이가 이런 AI 가속기를 80에서 120% 성능이면 중간값이 100%잖아요. 거의 엔비디아의 A100 정도의 성능을 가진 이 AI 가속기를 벌써 화웨이가 만들어내고 있나 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중국산 HBM 생산을 위해서 이 양쯔 메모리 YMTC 자회사인 우한 신신과 협력하기로 했고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도 HBM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HBM은 그죠?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이닉스는 벌써 3E하고 내년에 말이면 HBM4 굉장히 앞서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이번에 이제 퀄테스트가 나오니만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화웨이가 저렇게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자와 쫓아가는 자. 네, 얘기였었습니다, 방금.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역대급 대박 실적을 쏜 방산 빅4 11월 미 대선 연막도 뚫을까? 네, 참 제목 잘 쓰셨다 그죠? 오삼권 기자님이네요. 네. 자, 방위산업계의 가파른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졌는데 방산기업 상당수가 대규모 수출 실적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하며 전 세계 무기 수요가 높아진 영향인데, 다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산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4사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방산 4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카이입니다. 자, 이 4사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5,949억, 한 6천억 되네요. 증권사 평균 예상치 4,100억 원을 상회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4사 영업이익 합계가 1,944억이었는데 3배가 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해외 수주가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 2조 7,860억 원, 영업이익 3,5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56.5% 증가했습니다. 와,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중 최대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물량을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공개한 다른 방산 기업들도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고요. 현대 로템은 매출 1조 945억, 영업이익은 1,12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다, 그죠? 역대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9%, 영업이익은 67.7% 증가한 수치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의 인도 물량이 늘어난 영향인데, LIG 넥스원은 매출 6천억에 영업이익 490억을 달성을 했고요.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0.8, 영업이익은 22.2 증가했다. 다른 바로 앞에 업체보다는 영업이익 증가가 조금 덜 했다, 그죠? 음파 탐지기 등 감시 정찰 분야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산업, 줄여서 우리는 그냥 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이는 올 2분기에 매출 8,900억에 영업이익 743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는 안 된다, 그죠?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1.6, 785% 증가를 했고요. 카이 관계자는 국내는 전술 입문 훈련기 TA-50과 수리온 헬기 납품이 실적을 이끌었고, 해외는 내년부터 폴란드에 납품 예정인 경전투기 FA-50PL과 2026년 말레이시아에 납품 예정인 경전투기 FA-50M 실적이 매출로 인식됐다고 했습니다. 자, 국내 방산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무기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에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그리고 K10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대 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잔여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 4사의 2분기 말 수주 잔고는 무려 91조나 되네요.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기업별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0조 3천억, 엄청나네요. 카이가 23조, 현대로템이 한 19조, LIG 넥스원도 19조, 이런 순서이네.
만약에 수주가 나중에 매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91조에 10% 정도 이익을 남기면 9조니까. 자, 11월 미국 대선은 변수인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 장벽이 높아질 우려도 있고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면서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와 달리 중동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한다면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돼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낙관론도 나오는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더라도 국내 방산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모든 것을 혼자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함정 정비 등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우리에게 손 내밀 만한 분야라고 말을 했군요. 네. 오삼권 기자님 기사였는데 우리나라 방산은 뭐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 최근에 방산에 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유럽도 보면 독일을 비롯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에휴 그거 뭐 방산에다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써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국가별로 평균이 그 나라의 GDP의 한 1%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을 하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방위비를 1%가 아니라 2% 이렇게 늘리게 되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르게 그 주변 국가들 폴란드나 체코, 루마니아 등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야, 저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오면 어떡하나. 네. 워낙 뭐 폴란드 같은 나라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느끼는 전쟁에 대한 그 공포보다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허겁지겁 무기 조달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네, 무기를 그동안에 개량해오고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대박이 난 거죠. 거기에 또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국방부에다가 납품할 것도 뭐 수출로 좀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뭐 전력 이런 것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잖아요. 정부의 통제를 받고 방위산업이 결국은 국방을 위해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진을 또 많이 못 남깁니다. 약간 유틸리티 성격이 있어요. 네. 사회 반드시 필요한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돈을 주는데 야 마진 5% 이상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들이 저런 무기기랑 뭐 전차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대기업 계열에서 아주 뭐 이게 뭐 대단한 성장 산업으로 보고 한 게 아니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각국이 저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요. 가성비 측면에서 뭐 독일 전차 등등 뭐 작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해보면 우리가 뭐 많게는 한 40% 가격? 네. 그래서 한 40에서 70% 가격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또 이 빨리빨리 잘 대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 납품해야 될 물량들을 그래? 우리 빨리 먼저 수출해서 먼저 수출용으로 대고 나중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자,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국방부에다가 납품할 때는 정말 박한 마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값을 받고 팔고 있다 보니까 아까 영업이익률이 막 10% 전후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자주국방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푸틴하고 좀 친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당선되면 바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약간 그런 압박을 받고 있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기서 휴전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땅을 양보하고 휴전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일시적인 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 양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6년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맞췄다가 당연히 20년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요, 단임에 거친 대통령이 많지 않거든요. 카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보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뭐 또 20년에도 트럼프가 될 겁니다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톱 반도체 또 50% 늘었다. 이변의 7월 수출. 주식 투자하시면서 제일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거는 바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입니다. 며칠 전에도 댓글에서 최슬림 모닝브리프에서 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수출 증감률이 떨어지면 코스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아주 어떤 분이 예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자, 지난달까지 5.1%로 떨어졌던 수출 증감률이 13.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10일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칼같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랑 관세청에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딱 10일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10일 단위로 나오니까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9% 증가하면서 월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액이 50%나 늘었고요. 대중국 수출이 2달 만에 대미국 수출을 앞지른 게 특징입니다. 야, 대중국 수출하고 대미 수출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그죠? 우리로서는 좋은 거예요. 한때 대중국 수출이 28%, 미국 수출 비중은 9에서 10% 뭐 이랬었거든요. 자,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7천억 달러를 기록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자, 1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4억 9천만 달러, 약 79조, 한 달에 한 80조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나 증가했고요. 역대 7월 실적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이러면 첫 번째는 언제였지 궁금한데 이 기자분들이 참 이런 걸 잘 써주십니다. 22년 7월에 그때 602억 달러로 그때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때 602억 달러, 지금은 574억 달러. 그때 환율에 비하면 지금 환율이 훨씬 높아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하면 지금이 역대 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수출이야 뭐 달러로 받으니까요. 자,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계속 플러스 흐름을 나타냈고요. 산업부는 7월 수출액이 전달인 6월보다 많은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반기의 수출 실적을 결정하는 6월이 많고 7월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7월 수출 실적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굉장히 좋은 수출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효자 종목은 역시 효자 종목이 뭔가 알아야 되죠. 역시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이고요.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2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도 50.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플러스고요.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50%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방 산업인 인공지능, AI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꾸준한 수요 덕분이고요. 반도체 가격이 받쳐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격이.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은 DDR4 8GB 고정가는 2.1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7%나 높았네요. 오, 그래요. 다만 이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1% 역성장했습니다. 자동차는요. 주요 생산 기업의 여름 휴가 기간이 전년보다 7월에 치우친 탓이 있었네요. 그러나 전년 실적이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수출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고요. 하이브리드 수출 실적이 11억 2천만 달러만 떼어내 보면 1년 사이에 31.7%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7월 수입, 수입액은 53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5% 증가했고요. 이로써 같은 달 무역 수지는 3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 통해서 36억 달러니까 여기다가 1,400원 곱하면 그죠? 거의 4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4조가 뭐예요? 거의 5조 아닙니까? 네. 30이니까 그죠? 네. 1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인데 올해 1월에서 7월 누적 흑자 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서 7월 누적 흑자 규모가 2018년도에 반도체 그때 뭐 슈퍼 울트라 사이클 왔다고 했을 때 그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많았었는데 201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네요. 자,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 대미 수출이 102억 달러로 대중 수출이 더 많았고요. 지난 5월 이후 2달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때 12월 대미국 수출이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앞지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입니다. 야, 20년 6개월. 20년 6개월 전이면 언제죠? 2004년 2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때
2004년.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중국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중국이 최종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중간재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많이 팔아먹고, 네, 그러면서 대중 수출이 우리의 뭐 독보적인 1등이었었는데 20년 6개월 만에 1등 수출국이 미국으로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바뀐 이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7월 수출 누계를 비교하면 대중국 수치가 748억 달러. 예, 우리가 중국에다가 한 90조 팔아먹었고요. 미국에는 745억 달러. 3억 달러 차이가 나네요. 근소하게 지금 중국이 웃돌고 있고요. 중국이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중간재를 한국이 수출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수출 성적표에 영향을 줄 최대 변수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이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성공한다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실현된다면 한국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지난달 31일 기준금리인 단기 시장금리를 0.25%로 올린 것은 우리 수출 기업에는 호재라는 분석이 많다. 네, 최근에 어제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회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 수출 기업이 호재를 받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랑 완전 반대네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네, 나스닥 선물이 고공행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 쭉 빠지고 있고, 거기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도 45분 안에 잘하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4천억대 미 빌딩 100억대로 뚝 충격적 헐값에 팔렸다. 왜? 4천억대 빌딩이 100억대로 떨어졌다고요? 자, 약 20년 전에 4천억 원대에 팔렸던 미국 뉴욕, 그것도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의 한 사무용 빌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최근 100억 원대라는 헐값에 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 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UBS 리얼티 인베스터가 소유한 맨하탄의 50번가 웨스트 135번지의 23층 건물이네요. 지난달 31일 경매에서 850만 달러, 약 116억 원에 낙찰이 됐다네요. 맨하탄 중심 업무 지구에 있는 이 건물은 지난 2006년에만 해도 매매 가격이 3억 3,200만 달러, 약 4,5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런 저가 매각은 팬데믹이 뉴욕의 상업용 빌딩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최신 사례라고 이 매체는 짚었고요. 해당 빌딩의 경우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분리된 가운데 늘어난 공실로 인해서 건물주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게 헐값 처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그렇군요. 야, 아니 저는 116억대에 낙찰됐다 이거 해가지고 너무 싼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이유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지금 토지 소유주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매달 이 토지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토지 그 뉴욕이니까
토지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쌀 건데 그걸 공실이 늘어나면서 못 메꾸니까 저렇게 저가에 낙찰이 됐고, 얼마 전에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요 뾰족한 건물, 그게 한 2,300억대인가 팔렸었다 했잖아요. 그게 팔려서 아파트로, 주거용 아파트, 요즘 뭐 미국 여전히 막 그 주거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 주거용 아파트로 바꾼다라고 했었었는데, 아마 이 건물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아울러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그렇네요. 또 고금리 때문에. 자, 이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매각된 맨하탄 건물도 사무공간에 35% 정도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꽤 높네요. 근데 여의도도 공실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거의 0% 됐어요. 저기 유화증권 이런 데는 보면 건물 1층에서 보면 한 15층까지 한 4개 층만 쓰고 있고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삼성전자 휴대폰 AS 센터가 아마 저 안에 있어서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꽉 차 있어요. 예. 순식간에 여의도의 공실률이 빵이 됐었는데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무섭긴 합니다. 저 35%도 나중에 빵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자, 지난 6월에는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인근의 유서 깊은 브로드웨이 1740번지 빌딩이 매입가보다 70% 할인된 1억 8,500만 달러 2,500억에 팔리기도 했네.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얘기하면서도 제가 2,300억인가 뭐 이래 얘기하면서도 야, 이게 내 기억이 맞나? 순간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이 건물이 70% 할인된 가격에 팔렸죠. 자,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2분기 기준 미국의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는 205억 5천만 달러, 약 28조 4천억 원으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압류 규모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네. 자, 이런 기사를 그냥 허투루 이래 보면 안 되죠. 예,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보면 내가 나한테 유리한 기사만 자꾸만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국 작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투자자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호재든 악재든 여러 가지 뉴스를 다 봐야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그나마 2007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조짐을 저도 좀 빨리 간파를 해가지고요. 그때 2007년 2월, 3월, 4월 요때 저희 그 은행 고객들 한테 쫙 이메일을 다 보내가지고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그 워닝 시그널을 보내서 그때 당시에 조은행에 계셨던 분이 그 제 이메일을 받고 주식을 싹 다 정리해서 나중에 저보고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신탁 부장님이셨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기사만 자꾸만 읽어보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유리한 기사보다는 항상 반대 얘기를 하는 기사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이 내관으로 작동을 할지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얘기하다가 49분이 됐네. 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랠리 이후에 나온 변동성이고요. 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 속에 PR이 S&P 500의 PR이 21배였잖아요.
여기서 약간 쿨다운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2019년도에도 금리가 동결된 구간에서 옆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죠. 네, 먼저 쭉 빠집니다. 여러 가지 경기에 둔화되는 모습 속에 하지만 나중에 주가는 28.8%나 꽤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네, 신문을 꼬박꼬박 읽으면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내관이 있는지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요. 주말 동안에는 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